3월 문제풀이가 시작되는데 국가적 시험이 아마 연기될 것 같죠? 거의 5월 이후로 이제 연기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 6월 지방직 시험을 초점으로 해서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직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직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직 시험도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어,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2019년도 출제, 이 국가직 시험입니다. 국가직 시험 출제 빈도 보면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국가직 시험 2019년도 출제 비중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이런 비중이고, 2017년도 보면 이 정도 비중입니다. 아까 2018년도 문제는 그 문제 한 문제가 이게 중복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조정을 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이 환류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중이, 물론 이 부분이 비중이 높죠. 이 세 파트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약간 비중이 낮지만, 어떻든 전 부분에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비중이 있어. 특히 지방직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지방행정 부분도 좀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문제 봅시다. 2019년도 문제 1번. 지금 여러분들 국어, 영어, 국사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들 한번 풀었죠? 11월, 12월에 한번 풀어봤잖아. 근데 이제 그 행정학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를 풀어본 게 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풀어본 것이 그 기출문제 풀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들어갈 테니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에서 보니까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인간은 조직에 의해서 통제, 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고,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존재다. X이론의 관점이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과학적 관련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인간관의 입장이에요. 과학적 관련에서.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은 인간관계론의 시각에서 Y론의 관점입니다.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관. 그 다음에 자아실현적 인간관. 그 다음에 복잡한 인간관. 샤인이 표현하는 거죠. 복잡한 인간관. 그죠? 복잡한 인간관이라는 것은 상황론을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그런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서 복잡한 인간관. 인간관계론이 추구하는 인간관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의 입장이다. OX. 인간관계론을 추구하는 인간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을 전제로 한다. 그 틀린 거예요. 사회적 인간관입니다. 인간관계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인간관이지 자아실현적 인간관 이건 아니에요. 응? 혼동은 안 됩니다. 자, 1번에서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2번. 근본성적 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그 다음에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절한 것은 집중화와 관대화. 집중화는 보면
자, 원래 전기분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로 몰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로 평가 결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대화라는 것은 이 우측으로 치우쳐가지고 평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엄격화는 그 반대로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분포상의 오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강제 배분법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강제 배분법. 자기 평정법은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목표관리 MBO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중요사건 기록법. 각각 중요사건 기록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중요사건 기록법과 같은 경우는. 근데 개개인마다 중요사건이 각기 다르겠죠. 그래서 비교가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 중요사건 기록법하고 비교되는 것이 뭐냐? 도표식 평정 척도법입니다.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객관적이 아니라 뭐야? 주관적이에요. 근데 대인 비교가 용이하죠. 대인 비교가 용이합니다. 자, 중요사건 기록법은 객관적인데 대인 비교가 곤란해. 개개인마다 중요사건이 다르니까. 반면에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서는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죠.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대인 비교는 가능하잖아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은.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나오는 것이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입니다. 오케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나오는 것이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 중요사건 기록법하고 그 다음에 도표식 평정 척도법,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행태기준 평정 척도법. 자, 2번에서는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강제 배분법. 강제 배분법. 이 금평의 오류에 관한 것은 반복해서 계속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반복해서. 근데 물론 이것도 유의를 해야겠지만 뒤에 가면 또 이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6쪽에 보면 4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요, 6쪽에 나와 있는 4번 문제가 더 의미가 있어요. 시험 출제되는 걸 보면.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같은 금평의 오류에 관한 것이지만 4번 문제가 더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돌아와서 3번에 보면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의 설명서 옳지 않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미리 한 번씩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기출문제니까 그렇지만 미리 한 번씩 풀어보고 와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자,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의 설명서 옳지 않은 것. 1번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세로 투입된 자본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예산 투입해가지고 도로를 건설했다. 이런 경우 통행료 안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다 수요나 또는 과다 지출되는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통행료를 내는 도로 같은 경우,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과다 수요 또는 과다 지출 이런 비효율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바로 이번에 나왔는 수익자 부담금이죠.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 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공수업세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죠. 그죠?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자 부담금.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BTO 방식도 이런 방식을 취하죠. 수익자 부담금. 이것을 이제 부과합니다. 그래서 BTO 같은 경우는 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이런 거 얘기했잖아. 민간 자본 유치해서 도로 같은 거 건설한단 말이야.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수익자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3번 공공채는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서 편익을 얻게 될 경우에 후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지금 세종시하고 청주시 고속도로 연결하죠.
근데 거기 사업을 하는데 총 5천억이 투입된다고 합시다. 이것은 물론 이제 국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 예산 일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나 이런 걸 발행해서 여기 충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 가운데 2,500억, 이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갖고 재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2,500억은 이제 국가 예산에서 이제 지원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다 건설하고 나서 여기 통행료를 받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통행할 때마다 3,000원 이렇게 통행료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계속 이 지방채를 갚아나갑니다. 30년 동안. 이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경우도. 그래서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서 편익을 얻게 될 경우에 후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겠지?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형평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 국공채 상환은 보통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설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갚아나가는 겁니다. 아까. 4번, 조세의 경우는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세 투입을 해서 뭐 낭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감시를 한다랄지, 또는 낭비되는 이런 지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 지출을 통제하면서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더라. 조세하고 공공채 가운데서 저항이 더 강한 것은 뭘까요? 조세. 조세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려서 세금을 인상해가지고 걷어들여서 이런 그 SOC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국공채 같은 경우는 시설에 이용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환을 하게 되니까 비용 부담하기 싫으면 시설 이용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세 저항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국공채 관련보다도. 그죠? 여기서. 자, 3번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런 다음 몇 번?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국공채 같은 경우는 후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자, 이러한 특징의 바탕을 둔 대표적인 예산제도가 자본예산제도입니다. 오케이? 이러한 특징의 바탕을 둔 대표적인 예산제도가 자본예산제도. 아까. 그리고 조세하고 국공채 가운데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국공채보다도. 자, 3번에서는요, 3번이 거리가 있다. 3번이. 자, 4번.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교육부가 있고 교육부 장관, 이 사람에 의해서 정책이 수립되죠. 이런 형태가 독임제에 해당됩니다. 독임제. 독임제하고 비교되는 것이 합의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 구성원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시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리고 장단점에 대한 특징들이 있죠. 이걸 많이 인용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위원회 조직의 설명서 옳지 않은 1번.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이 특징이다. OX.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하고 그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2번,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의 조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한 사람이 결정하니까 이런 경우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런 경우는 신중한 결정. 아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 경우는 신중한 결정이다. 위원회 주제가. 그 다음 3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자문위원회. 여러분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에 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문위원회는. 네 번째.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성격을 지닌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죠?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독립기주위원회 각각 네 가지로. 근데 행정위원회는 다시 뭐뭐 구분했어요? 이건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위원회로 볼 때 여기는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 하나하고 이건 협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결위원회. 행정위원회.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의결위원회 이렇게 구분하고. 그런데 의결위원회는 여기는 결정권만 있고 집행권은 없습니다. 아셨어요? 여기는 결정권만 있고 집행권이 없어요. 행정위원회는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결정권, 집행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정, 집행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행정위원회예요. 반면에 의결위원회는 결정만 한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것은 하나 추가했습니다. 결심, 소윤, 징계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의결위원회나요? 결은 그 다음에 심은 행정심판위원회. 오케이? 행정심판위원회. 소는 뭐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예요. 각각.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오케이? 네. 이렇게 정리하면 더 기억하기가 쉬울 거야, 아마. 네? 소윤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면 거기 4번 문제에서 3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 틀렸죠?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넓은 의미의 이 행정위원회 다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서는 행정위원회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4번에 소청심사위원회도 행정위원회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잖아. 그럼 이 문제는 요건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아셨어요?
이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 범위에 이것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근데 서울시나 이런 문제 보면 요 구분 기준을 문제로 출제했어요. 요것을. 오케이? 서울시 문제 보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행정위원회, 협의행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의결위원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 종류와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응?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라는 건 너무 단순하거든. 응? 근데 지금 4번 문제에서는 요 구분은 제외하고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출제가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협의행정위원회하고 의결위원회를 전부 다 합해서 행정위원회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그죠? 대통령 소속위원회 뭐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오케이? 방송통신위원회.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통령 소속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아셨어요? 규제개혁위원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둔다. 응? 대통령 소속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몇 명? 2명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5번을 봅시다. 5번 보면 리더십에 대한 흠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1번 특성론에 대한 비판. 특성론은 다른 말로 자질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성론은 자질론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특성론의 특성은 업무의 특성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뭐에 대한 특성이야? 리더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의 자질. 오케이? 이건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인 거죠. 리더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특성이 요구되느냐, 요거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특성, 요걸 설명한다는 얘기야. 응? 지금 여기 펴나오는 것처럼 특성론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조직 목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될 보편적인 자질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 보세요. 군대 조직에서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일반 기업의 리더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각각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정해서 리더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행태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들, 이 자질론인 특성론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행태론은 효과적인 리더십의 행동,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태론이에요. 그러니까 행태론에서는 리더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어떤 리더의 행동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냐 이거예요. 어떠한 리더의 행동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가. 이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행태론의 관점입니다. 행태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형이냐, 민주형이냐, 자유방임형이냐. 아니면 인간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냐, 과업 중심의 리더십이냐.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리더의 행동에 관한 것들. 오케이? 3번, 상황론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상황론의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이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은 각각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상황론입니다. 그러면 상황론의 입장에서는 리더십은 독립변수다, 종속변수다. 상황론에서 리더십은 상황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종속변수로 봐야죠. 그죠? 네, 종속변수로 봐야 됩니다. 허세이 같은 경우는 허세이와 브랜차이드 그러면 상황 요인으로 뭘 제시했어요? 부하의 성숙도. 오케이? 부하의 성숙도 얘기했잖아. 각각. 그 다음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부하의 특성하고 그 다음에 직무의 특성, 부하의 특성 또는 직무 환경의 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갈까? 근데 이제 좀 내가 고민인 것은 이 문제 풀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워요. 근데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다 세세하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럼 문제 못 푸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전부 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전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피들러의 3차원 리더십 이론 있죠? 피들러의 3차원 리더십 이론. 자, 피들러가 얘기하는 상황 변수로는 뭐뭐 나온다? 피들러가 얘기하는 상황 변수로는 직위에 따른 권력,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과업의 특성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피들러의 3차원 리더십 이론. 그러면 리더에게 상황 조건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효과적인 리더십 이론은 과업 지향, 인간관계 지향. 헷갈리죠? 정리하세요. 아셨어요? 벌써 헷갈리잖아. 피들러의 3차원 리더십 이론에서 상황 조건이 리더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입니다. 중간일 경우, 아니죠. 과업 지향의 리더십이. 그리고 중간일 때는 인간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오케이? 자, 그 부분에 정리해둔다. 챙기세요.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 조건의 종속 변수로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번세 리더십 이론은 번세 리더십 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번세는요, 변혁적 리더십 주장했어요. 그죠? 변혁적 리더십. 그리고 이 변혁적 리더십에서 카리스마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그러면 이 변혁적 리더십의 4대 요소는 이거죠. 카리스마. 두 번째는 지적 자극. 그다음 세 번째는 영감. 그다음 네 번째는 개별 인간에 대한 배려. 이 네 가지예요. 변혁적 리더십의 4대 요소야. 자, 변혁적 리더십하고 비교되는 게 거래적 리더십 아닙니까? 자, 거래적 리더십은요,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부하 간에 주고받는 관계예요. 오케이? 리더와 부하 간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거래적 리더십의 포인트는요, 보상이에요. 보상. 적정한 보상. 아셨어요? 그래야만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기 주고받는 관계니까 부하에 대해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보상에 관한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편이 나오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변혁적 리더십은요, 변혁적 리더십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거예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혁적 리더십은. 그래서 흔히 변혁적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하잖아. 변화 지향의 리더십이고 적응 지향의 리더십, 이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변화 지향, 그다음에 적응 지향 이렇게 비교해서. 자, 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오케이? 음. 6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7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8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9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0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1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2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3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4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5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6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7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8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19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20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21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22번. 동기 이론의 설명으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거. 1번 매슬로우는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 역할이 약화되고 그 다음 단계 욕구로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했다. 충족된 욕구는 동기부여 역할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동기 유발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충족된 욕구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충족된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더 이상 그 욕구는 동기 유발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면.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죠? 2번 엘더퍼는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수정해서 인간의 욕구를 3단계로 나눴던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허즈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조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조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불만 요인을 없애면 불만이 사라지는 거죠.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4번 브룸의 기대론에서 수단성은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여기는 기대감이 작용하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야. 여러분 기대 안 해요? 이 기대감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 올라가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어. 그럼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이건 수단성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것은.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유의성에 관한 겁니다. 이 내용이 공무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각자마다요 이 기대감이나 수단성, 유의성의 값이 각각 달라요. 이 내용은 객관적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이건 주관적 기준이에요. 개개인마다 전부 달라요. 이 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변수에 의한 동기부여 값도 어때요? 개개인마다 다르죠. 이게 크면 클수록,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떻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동기부여가 되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브룸인데, 여기 수단성은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이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뭐야? 유의성이란 말이죠. 그렇잖아. 유의성이 관한 거예요. 여기서. 응? 이 공무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응?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반드시 꼭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한번 그냥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한번 공무원 한번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개인마다 그 판단하는 게 다 달라 이 내용들이. 동기부여 이론. 지금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같이 묶어서 출제를 하는데 1차적으로 이것도 좀 기억해둬야죠.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의 종류 구분해 둔다. 오케이? 동기부여에 있어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의 종류를 구분해 둔다. 그럼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만 나오냐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기대 이론 나오죠. 기대 이론. 브룸의 기대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형평성 이론이 나옵니다. 형평성 이론, 공정성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표 설정 이론, 목표 설정 이론.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인 강화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무 특성 이론을 과정 이론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어.
직무 특성 이론을 내용 이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 보면 과정 이론에 포함시킵니다. 헤커만하고 올데임이 얘기하는 직무 특성 이론. 오케이? 그래서 과정 이론에 범죄에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라. 오케이? 자, 6번에서 옳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7번.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1번 유연 근무제. 유연 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연 근무제. 두 번째,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도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여러분들 전일제 근무 이렇게 나와 있죠?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게 전일제 근무예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데 그래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5일을 근무하죠. 근데 지금은 이 약간 변형을 가져와서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일만 근무해도 되죠. 5일을 근무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말하는 탄력 근무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케이? 시간 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한다 그러는데 보통 시간 선택제 근무는 짧은 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20시간 근무예요. 시간 선택제 근무는. 그럼 20시간이니까 오전에만 근무하고 5일 동안 근무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선택제 공무원 따로 구분해서 선발하잖아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 근데 그걸 아셔야 돼. 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요, 정년이 보장돼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이들도. 보통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15시간에서 30시간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20시간 근무합니다. 오전만 근무하는 이런 형태. 그다음 탄력 근무제. 자, 탄력 근무제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시차 출퇴근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시차 출퇴근형이라는 건 뭐냐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건 같아요. 아셨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10시부터 근무를 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 거야. 어떤 친구는 점심 먹고 1시부터 근무해요.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해. 시차 출퇴근형.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기업에서 이게 많이 활용되거든요. 기업에서 활용되는데 이렇게 정합니다. 이게 팀이 있으면 그 팀원들이 하루 2시간은 전부 만나야 돼요. 전체. 왜냐면 그래야 회의도 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2시부터 예를 들어 4시까지. 이 시간은 모두 지켜야 돼, 팀원들이. 오케이? 대신 2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시까지 근무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근무하고 퇴근해.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이제 업무 시간만 준수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 이 시간만 지키면 되는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해서 시차 출퇴근형. 외국에는요 이게 많이 도입됐다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시차 출퇴근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이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에요. 그럼 뭐 출퇴근 시간에 왕창 몰리고 그런 것도 좀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선택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 근무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뭐 4시간 근무하고 월요일 날은 4시간 오후에,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뭐 12시간 이런 식으로 이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 경우에서는 주 5일 근무합니다. 오케이?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대신 요일별로 근무 시간만 조정해서 근무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근무 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은요, 아까 얘기했죠. 하루 10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니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간 근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금, 토, 일 3일 동안 쉬고.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죠? 집약 근무형 이런 형태. 그래서 일일 근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한 4일만 근무한다랄지 이런 형태로. 탄력 근무제 그런 겁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7번에서 3번의 탄력 근무제는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 조정하는 제도 이렇게 표현했죠. 전일제 근무 시간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 4번 원격 근무제는 직장 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 이게 바로 원격 근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격 근무는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재택근무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원격 근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에 관한 것도. 자, 7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다. 오케이? 자, 요건 좀 유의해 두세요. 요것은. 응? 같이 정리해서. 자,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의 방법은, 자, 박스에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는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교육훈련의 방법은요, 무엇보다도 대인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대인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는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거지? 뭐예요? 어? 감성훈련이죠. 감성훈련에 관한 거예요. 행태 변화를 도모하는 훈련으로서 보통 감성훈련을 우리는 합숙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감성훈련을 합숙훈련으로 표현해요. 근데 바로 이러한 감성훈련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러한 훈련 과정에서. 자, 교육훈련의 기법으로 해서 감성훈련 확인해 주시고, 자, 9번. 품목별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1번)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효과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품목을 중심으로 세분화해서 예산을 짜는 거죠. 자, 회계 책임이 명확합니다. 회계 책임이 명확하니까 외부에서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회계 책임이 명확하니까. 품목별 예산제도. 2번,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했던 것은 개인예산입니다. 개인예산, PPBS. 3번, 거리 청소나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재원을 배분하는 것. 자, 청주시에 있어서 주요 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물청소를. 그러면 주요 도로에 물청소를 해야 될 거리가 토탈 200km예요. 전체. 1km당
1km당. 그래서 5만 원씩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물 청소하는데 5만 원씩 1km에. 그러면 한 번 전체 물 청소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어? 1,000만 원 들어가잖아. 1,0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거든? 그럼 한 달에는 평균 몇 번? 4번이니까 예산이 4,0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달 12개월 하면 4억 8천. 이렇게 예산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세 번째 내용이야. 뭐야? 성과주 예산이에요. 성과주 예산. 4번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점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 여러분들 거기 좀 고쳐놓어요.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응?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이것과 비슷하다.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기준 예산은 감축관리가 이루어지죠. 감축관리. 이 감축, 불필요한 거 줄인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능률적인 관리 아닙니까? 그리고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시키잖아요. 그래서 개인 예산하고 연기준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개인 예산의 예산 결정 방식은 하향식이다, 상향식이다. 개인 예산은 하향식이라고 그랬잖아. 어? 연기준은 상향식으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펴 나오는 것처럼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은 연기준 예산이에요. 오케이?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연기준 예산이잖아. 그래서 연기준은 감축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 펴 나오는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MBO, 목표에 의한 관리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응? 각각 9번에서 그래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1번 내용이 됩니다. 1번이요. 품목별 예산에 있어서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흐름이 품목별, 성과주의, 개인예산, 연계준 이렇게 비교했잖아. 그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제도 뭐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제도는 바로 품목별 예산이에요.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재정민주주의 실현의 효과적인 예산제도 그런다면 품목별 예산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 예산만 예산 결정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직권적이에요? 분권적이에요? 직권적이죠. 그러면 개인 예산은 이렇게 하향식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하향식 예산 결정이 그러면 정책과 사업 중심이다? 각 부서 중심의 예산이다. 하향식 예산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책과 사업 중심이겠어? 부서 중심의 예산 편성이겠어? 자, 보세요. 상향식으로 이룰 때는요, 부서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러겠지? 밑에부터 올라오니까. 근데 위에서 결정돼 내려올 때는 정책이나 사업 결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정책과 사업 중심이지. 오케이? 하향식인 경우는 정책과 사업 중심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각 부서 중심의 예산 결정이다. 오케이? 여기서요. 자, 그래서 9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0번 예산 집행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산의 배정하고 재배정 있잖아. 예산의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거죠. 예산의 배정.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다시 산하기관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각각. 배정과 재배정. 그래서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 재배정. 오케이? 2번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부처는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용은 승인이 필요하죠? 전용은 승인이 필요 없어요. 응? 전용. 대신 전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케이? 국회 승인이 아니고.
3번 예비비는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4번 사고이율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가 바로 사고이율에 관한 것이다. 사고이율. 이건 사전 의결이 곤란하죠. 사전 의결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고이율 같은 거는. 자, 10번은 그래서 2번 내용이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잠깐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